충청권에는 비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상협이었습니다. KBS 특집 KBS 1라디오 저녁. 안녕하세요. 특집 KBS 1라디오 저녁 진행자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저는 오늘 밤 늦게 잠들려고 합니다. 자정에서 새벽 1시 사이에 2030 세계 박람회 엑스포 유치국이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부산에서는 많이 추운데도 시민 1000여 분이 모여서 부산 세계 박람회 성공 유치 응원전도 펼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차 투표에서 이탈리아를 누르고 결선에서 사우디를 이기는 역전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는데요. 정부 인사와 재계 총수들, 문화예술계 등 각계각층 인사, 무엇보다 국민의 뜨거운 열망이 또 한 번의 기적을 만들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부산이 엑스포를 유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네요. 에스파 멤버 윈터 씨의 고향이 부산 중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래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자 에스파가 부릅니다. 넥스트 레벨. I'm on the next level, yeah. 절대적 룰을 지켜 내 손을 놓지 마라. 결속은 나의 무기. 광야로 걸어가 알아 내 home ground. 위협에 맞서서 check it out, check it out, check it out. 상상도 못한 blackout. 유혹은 깊고 진해. Too hot, too hot. 잡은 손을 놓쳐 난 절대 포기 못해. I'm on the next level. 저 너머의 문을 열어 next level. 널 결국엔 내가 부셔 next level. 코스모에 탈 때까지 next level. Check it out, check it out, check it out.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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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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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I see the new info. 적대적인 고난과 슬픔. 널 덮아 벤진화시켜. That's my novice, it's my novice. You lead, we follow. 감정들을 배운다. Watch me while I make it out. Watch me while I work it out. Watch me while I make it out. Watch me while I work it out. Work it, work it, work it out. Drop novice calling.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광야의 곁을 내지 마라. 약속이 깨지면 모두 걷잡을 수 없게 돼. 언제부턴가 불어내지 않은 신호. 널 파괴하고 말 거야. Come on, show me the way to cosmo. Yeah, yeah. Black Mamba가 만들어낸 환각 quest. 에스파 아이돌 불린시켜 먹길 원해. 중심을 잃고 목소리도 잃고 비난받고 사람들과 멀어지는 착각 속에 난 미술이 아이들을 불러봐. 에스파의 next level 포스를 열어봐. 이건 real world 깨어났어. We against the feeling. What's the name? Black Mamba. 결국 난 문을 열어. 그 빛은 내가 fire. Too hot, too hot. I'm on the next level. 저 너머의 문을 열어 next level. 널 결국엔 내가 부셔 next level. 코스모에 탈 때까지 next level. Check it out, check it out, check it out. I'm on the next level. 더 강해져 자유롭게 next level. 난 광야의 내가 아냐 next level.
your next level. Check it out, check it out, check it out. 뉴스 브리핑입니다. 뉴스 브리핑 맡아주실 KBS 정치부 문예슬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소식 당연히 엑스포 유치 관련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에스파 노래처럼 제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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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제껴라 사우디 제껴라. 넥스트 레벨로 가야죠. 네. 결과가 자정쯤이면 나오나요? 그렇습니다. 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우리 시각으로 자정 전후의 결과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예. 2030 월드 엑스포 개최지를 정할 국제박람회 기구 총회죠. 프랑스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후 1시 반, 우리 시각으로 밤 9시 반에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브리핑도 프레젠테이션도 한다 그랬는데 순서도 정해져 있죠. 네, 순서는 네. 기호 순서로 진행이 될 걸로 보입니다. 기호 1번이 저희 부산이고요. 네. 2번이 이탈리아 로마, 3번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순서인데요. 아, 그러니까 기왕에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거 프레젠테이션 정말 압도적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뒤에 나라들이 기억 안 나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보니까 뭐 깜짝 프레젠테이션 인사가 나온다고 하던데 혹시 누군가요? 아나요? 저는 알 수가 없고요. 괜히 깜짝이 아니겠죠. 뭐 BTS 정도? 네, 누가 되려나? 김연아 씨가 나오시려나? 여러분들이 예상이 되고 예, 있는데 예. 그 부분도 이번 프레젠테이션을 오늘 기다리시는 분들의 관전 포인트가 될 걸로 그런 것 보입니다. 같습니다. 계속 이어주시죠. 네, 이렇게 세 후보 기호 1번 부산, 기호 2번 이탈리아 로마, 기호 3번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순서로 20분씩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될 거고요. 네네. 이 프레젠테이션 내용과 아까 말씀하신 연사도 굉장히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 그 프레젠테이션이 끝나면 네. 20분 정도 총회장을 비운 상태로 휴식 시간이 주어지고요. 그다음 우리 시각으로 밤 11시쯤이죠. 182개 회원국 투표단이 네네. 총회장의 입장에서 투표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투표가 뭐 1차 투표가 있고 2차 투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뭔가요?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일단 1차 투표는 네. 3분의 2 이상 득표를 하는 것이 나온다면 네. 그대로 끝이 납니다. 1차 투표로 결정이 되는 거고요. 182개 회원국 중에서 3분의 2 이상이 부산 이렇게 해버리면 끝. 네. 2차 투표 할 거 없고. 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1, 2위 도시 마지막 3위를 빼고 1, 2위 도시들만 두고 이제 2차 투표를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뭐 우리 부산이 되면 대단히 좋겠고 될 것으로 믿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지금 사우디보다 특히 1년 정도 좀 늦게 맞습니다. 그 유치 전에 좀 뛰어들었고 하다 보니까 뭐 결과를 섣불리 예상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좀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나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유력한 우승 후보이긴 하지만 네네. 유치 후보.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쉽지 않겠지만 예.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겁니다. 네. 저희 정부가 공략한 건 2차 투표까지 끌고 가자라는 겁니다. 우선 후발주자였던 이탈리아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본인들이 2위, 리야드에 이어서 2위를 하고 결선 투표로 갈 걸로 자신을 했는데 최근 네네. 들어서 판세가 역전이 됐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은 멜로니 총리가 총회에 불참한다는 소식까지 이탈리아 언론들을 통해서 알려. 이탈리아 총리가 지면서. 참석 안 해요? 우리는 지금 한덕수 총리도 가 있고 한데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일단 이탈리아는 제껴라. 네.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됐으면 제껴라까지는 좋겠고. 아니지만 네. 이제 패색이 짙은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그 이탈리아 언론들 사이에서도 나오는 것 같고요. 예. 이에 따라서 유력한 1위 후보는 리야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그렇습니다. 이 강력한 오일머니를 앞세워서 아랍권과 아프리카 그리고 카리브해 회원국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데 네네. 그래도 2차 투표까지 끌고 간다면 네. 즉 리야드가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한다면 네. 저희에게 승산이 있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아까 2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 득표가 나오지 않으면 최하위 주자를 뺀 상위 2개국이 2차 투표를 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네. 그 1차 투표에서 로마를 지지했던 서방 회원국들이 만약에 2차 투표에서 저희 부산으로 몰린다면 사우디를 거부하고 부산으로 몰린다면 역전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는 게 그래서 지금 재계 총수들 그다음에 뭐 정부 인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만나고 박진 장관도 그렇고 설득하는 이유 또 지금 막판까지 전화도 계속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에 5박 7일 긴 일정으로 순방을 영국과 프랑스 순방을 갔다 왔는데 그 순방 와중에도 틈틈이 각국 정상들과 통화하면서 부산 엑스포 지지를 호소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이럴 정도로 모두가 지금 국가적으로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네. 또 예산안과 법안을 두고 계속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도 엑스포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원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부산 엑스포 정말 PT에서부터 압도적으로 부각해서 막판 뒤집게 한번 꼭 성사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밤늦게까지 한번 결과를 잘 지켜보죠. 부산 화이팅입니다. 자, 이번엔 정치권 소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여야가 방금 문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엑스포 관련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지만 그렇습니다. 다른 현안들은 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특히 이 지금 본회의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맞습니다. 이제 모레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 네. 이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 손준성, 이정섭 두 검사에 대해서 탄핵안을 발의를 해서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동관 위원장과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다시 발의해서 국회에 제출했다고 아까 오후에 속보가 나오기도 했고요. 예예. 이거를 이제 30일부터 다음 달 1일이죠. 이틀 동안 본회의를 여서 처리를 한다는 방침이고 예. 민주당 입장은 강경한 것이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더라도 네. 본회의를 강행해서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네네네. 계속 이어가시죠. 네, 국민의힘의 입장은 이번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열기로 한 거다. 네. 그런데 왜 거기서 탄핵안 처리를 하냐. 정치적 목적으로 소집하는 건 응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민생 법안 처리도 해야 되고 예산안도 처리해야 되는데 요때 이제 탄핵안을 가지고 오는 것들은 뭐 정쟁의 수단이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 부대표도 그런 말을 했는데 예. 민주당이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시점이 되자 방통위원장과 검사에 대한 탄핵을 밀어붙인다면서 민주당이 정쟁과 꼼수를 택했다 이런 취지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 현안도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란봉투법 네. 저희가 며칠 전에 좀 소개해드렸는데 그러면 방송 3법 처리 요거는 좀 어떻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실로 넘어가 있는 노란봉투법 그리고 방송 3법도 네. 다가오는 뇌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원래 이 두 법안에 대해서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제2요구권이라고 하죠. 네. 즉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이 나왔는데 일단 오늘 오전에 이 안건은 제외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대통령도 이에 대해서 언급이 따로 없었는데요. 네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대통령을 향해서 거부권을 오남용하지 않기 바란다. 면서 개정안을 공포해달라고 다시 촉구를 했고요.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두 법안을 단독 처리했던 것을 다시 한번 비판했습니다. 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상황도 좀 알아볼게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그 당무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네. 하위 몇 %. 네. 이번에 그 공천에서 배제할 수 있는 권고하는 안 가지고 이 컷오프 명단이 이제 유포된 게 이게 이 사람들이 맞아 하면서 되게 반발하고도 있어요. 네. 이것도 뭐 법적 대응도 시사한 것 같고 네. 그 소식도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의 포럼에 기조연설자로 참가를 했습니다. 예. 이 전 총리가 현 정부와 국민의힘, 민주당 거대 양당을 다 한데에 모아서 비판을 했는데 특히 주목을 끌었던 건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소위 개딸이라고 불리는 지지자들에 대한 걸로 보이는 그런 언급이 특히 관심을 끌었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이 전 총리가 한 말은 예. 과거 민주당은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면역 체계가 작동해서 여러 문제를 걸러내고 건강을 회복했다면서 네네. 그러나 지금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그 면역 체계가 무너졌다.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 질병을 막지 못하고 죽어간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면역 체계가 강성 지지자들 때문에 무너져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 당이. 네, 그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또 이어서 안팎을 향한 적대와 증오의 폭력적 언동이 난무한다면서 참담하다.
당내 민주주의가 거의 질식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예. 역시 강성 지지층 즉 이른바 개딸을 직격한 걸로 해석이 돼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게 그 공천 또 선거 시즌 다가오다 보니까 누가 컷오프되고 공천되냐 굉장히 민감하고 거의 뭐 사활을 거는데 어제 그 당무감사 이후에 국민의힘 그 컷오프 명단이다라는 식으로 이른바 정보지 이렇게 네. 이름이 쫙 돌았단 말이에요. 네. 그것에 대해서는 당에서 어떤 입장인가요? 당에서 굉장히 강경 대응을 했습니다. 컷오프 대상 22인이라는 명단이 지라시 형태로 돌았는데 네네. 이걸 두고 법적 대응까지 바로 나섰습니다. 네네. 당 법률자문위가 이름을 알 수 없는 누리꾼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하기로 한 건데요. 아하, 네네. 네, 고발 내용은 국민의힘 정당 전체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당무감사 업무의 내용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안보 관련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군 주요 수뇌부, 뭐 김명수 합참의장 등 교체된 이후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첫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었는데 거기서 망동은 파멸의 시작일 것이다라고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하면서 북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라는 주문도 했다고 하는데 이것과 연관돼서 지금 얼마 전에 그 GP에서 북한군이 감시소를 또 올리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라고 하죠. 네. 거기에서 북한군이 권총을 차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주 후반부터 이 JSA 북측 경비 요원들이 네. 권총을 차고 근무 중인 게 확인이 됐습니다. 예예. 이는 9.19 남북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북한이 최근 일부 파괴 철수했었던 최전방 감시초소 GP를 복원하는 작업에 착수한 걸로 이전에 확인이 됐었죠. 네네. 여기에 이어서 JSA 비무장화도 폐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 측 JSA 경비원 요원들은 일단은 비무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JSA를 관할하는 유엔군 사령부는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 조치를 고심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북한군이 계속 무장 상태를 유지하면 우리 측도 재무장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예. 그 내일하고 모레 좀 이벤트가 예정된 게 있었었어요. 우리 군의 첫 번째 독자 정찰 위성 발사. 요것도 좀 펠컨 9에 실려서 올라가는 걸로 기대가 됐었는데 이게 연기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지 기상 사정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모레 미국 캘리포니아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진행하기로 한 정찰 위성 발사가 예. 다음 달 2일로 미뤄졌다고 공지했습니다.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현지 기상 사정 때문인데요. 아. 기상 사정 때문인 만큼 현지 사정에 따라서 추가로 이 날짜가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군 정찰 위성 1호기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설립한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에 실려서 우주 궤도에 오를 예정입니다. 네네. 뭐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날씨 때문이라니까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백현동 개발 비리 관련해서 검경 고위직 출신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 소식이 어제 오후에 있었는데 갑자기 그쪽으로 압수수색한 이유는 또 뭐예요?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갑자기 나온 소식인데요. 어제 일단 압수수색 대상이 됐던 건 임정혁 전 서울고검장, 예.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 대상입니다. 네네. 둘 다 각각 검경 고위직 출신이고 예. 현재는 변호사입니다. 근데 이 두 분이 백현동 사업자, 그러니까 이미 이름이 알려진 아시아 디벨로퍼 정바울 대표의 변호사로 활동을 했었었는데요. 예. 이 정바울 씨가 두 변호사에게 각각 1억 원대 그리고 7억 원대의 선임료를 건넸고 그런데 이 중 일부가 수사기관에 대한 로비 등 비정상적인 명목으로 지급됐다는 게 검찰 의심입니다. 네. 네, 앞서서 나왔던 소식이 이 정바울 씨에게 백현동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면서 무려 13억 원을 받아 챙긴 브로커가 있었는데요. 예. 부동산 중개업자 이모 씨인데 이분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은 이 씨가 이 앞서 말씀드린 두 변호사를 소개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 검찰이 뭐 압수했다고 하니까 압수물 분석해서 실제로 뭐 어떤 청탁이 있었는지 뭐 다른 명목이 비정상적이었는지 네. 확인을 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정혁 전 고검장은 혹시 입장을 냈습니까? 네, 오늘 어제까지는 입장이 따로 없었는데 예. 오늘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요. 누구로부터도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통상적인 변론을 넘어서는 어떤 활동도 한 사실이 없다면서 전체적으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부인하고 있네요. 네. 지켜보겠습니다. 집게손 논란이 불거졌다고 하는데 여성 단체에서는 이거를 혐오몰이를 멈춰라 하면서 긴급 기자회견을 했고요.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이 집게손 논란은 잊을만 하면 불거지는 논란입니다. 예. 이번엔 앞서 지난 23일 공개된 온라인 게임 메이플 스토리 이야기인데요. 네. 굉장히 학생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많이 하는 그런 온라인 게임입니다. 네네. 이 게임 홍보 영상에서 한 캐릭터가 집게손 모양을 보이는데 이게 남성 비하의 목적 그림이랑 유사하다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예. 이 논란이 불거지자 게임 제작사 넥슨과 또 이 영상을 제작한 외주 업체는 영상을 곧장 비공개 처리하고 사과한 뒤 진상 조사에 나섰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한국여성민우회 등 9개 여성단체는 오늘 넥슨코리아 본사 앞에 모여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해당 손가락 모양이 남성 혐오를 상징하며 페미니즘 세력이 이를 사용하고 있다는 음모론은 일부 커뮤니티에서 날조해낸 착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0.1초간 지나가는 자연스러운 손의 움직임을 증거라고 우기는 주장이 통한다면 누가 이 혐오몰이에서 벗어날 수 있겠냐라고 밝혔고요. 이런 혐오몰이는 모든 페미니스트와 여성을 위협하며 실제적인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없이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런 중에 오늘 새벽에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 넥슨코리아 본사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석자를 겨냥해 살인 예고글이 어이구.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예,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기자회견 현장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예. 경찰 기동대와 특공대 등이 배치되기도 했습니다. 날씨 소식도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도 굉장히 추웠는데 내일 더 추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네. 네. 오늘 혹시 엑스포 유치 응원전을 나가시는 분들은 겉옷을 단단히 챙겨 입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로 오늘보다도 낮겠고 한낮에도 2도 정도로 머물 걸로 보입니다. 이 추위가 한동안 이어져서요. 모레 목요일에는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등 점점 더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은 흐리겠고요. 비나 눈이 조금 오는 곳도 있겠는데요. 낮부터 경기와 충청, 전북 지역에 비가 내리거나 1cm 미만의 눈이 조금 오는 곳도 있겠고요. 수도권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보이는 곳 있겠습니다. 네, 부산은 뭐 지금 한 10도에서 7도 정도인데 밤이 깊어질수록 한 5도까지 내려가니까 단단히 입으시고요. 뭐 뉴스 브리핑 전하는 사이에 뭐 속보 하나가 들어와서 전해드려보겠습니다. 황의조 선수,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가 이 불법 촬영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데 이 혐의를 벗을 때까지 태극 마크를 달지 못하게 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오늘 이윤남 윤리위원장 등 포함해서 이 회의를 했는데 이 회의에서 황의조 선수에 대한 수사기관의 명확한 결론, 뭐 혐의가 있다,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올 때까지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요. 국가대표 선수가 고도의 도덕성, 또 책임감, 또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국가대표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가 있고 또 그런 점에서 본인의 사생활 그런 것들도 관리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합니다. 뭐 최근에도 A매치 경기에 황희 선수가 출전하면서 좀 불편한 시선도 일부 있었기 때문에 이 협회에서는 국가대표 팀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 또 국가대표로 이 선수가 출전을 하면 대표팀 팬들이 느끼실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해서 우려를 고려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 혐의를 벗을 때까지는 태극마크를 달지 못하게 됐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뉴스브리핑 KBS 문예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벤 폴즈의 더 럭키스트. I don't get many things right the first time. In fact, I am told that a lot. Now I know all the wrong turns, the stumbles and falls brought me here. And where was I before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이현 씨 나와주세요. 네, 오늘 평소보다도 이른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퇴근 정체가 길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천안 부근에서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소형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졌는데요. 뒤쪽 정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쭉 수월하다가 안성에서 남사 부근까지나 오산 부근에서 정체고요. 기흥 동탄에서 기흥 쪽으로는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서서울 요금소 부근에서 주춤하다가 달래내에서 반포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보고 있는데요. 서평택 분기점에서 팔탄 분기점 쪽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더 가서는 매송 휴게소에서 팔곡터널, 서서울 요금소에서 조남 분기점 쪽으로 막히고 있고요. 광명역에서 금천 쪽으로 정체 이어집니다. 그리고 대구 포항고속도로 대구 쪽입니다. 총통 와촌 부근 지나기 답답하실 텐데요. 여기는 사고 복구 작업하고 있습니다. 3km 구간이 꽉 막혀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가박당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가 직함을 붙여준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 여쭤볼 질문과 연관돼서 이 직함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직함 우리 떼주세요. 최 의원님은 종이 신문을 이렇게 보시네요. 아니 왜냐하면 네네. 오후 신문이 돼서 업데이트가 잘 돼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예, 예. 오늘 뭐 저희는 그 산중에 중기벤처 소위 네. 하루 종일 하다 바로 왔기 때문에 법안도 통과시키셨고. 예, 무슨 오늘 이슈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살살 하십시오. 예, 제가 좀 고생하셨습니다. 차근차근 잘하셨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그 우선은 지금 뭐 여야 관련된 얘기나 정치 현안보다도 뭐 우리도 국제적인 또 국민적인 관심이다 보니까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가 오늘 밤 한 12시 반, 12시에서 1시 사이에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현지에서는 뭐 유치위원회가 열심히 뛰고 네, 있고 네. 또 막판까지 계속해서 뭐 전화 돌리면서 각국 회원국들에게 당부도 하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부산 엑스포 유치 뭐 한마음으로 다들 기원은 하겠지만은 그래도 한 말씀씩 코멘트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 의원님. 네, 참 그동안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만 최선을 다했고 또 이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부산 엑스포를 통해서 우리 부산과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린 아주 귀중한 계기였고 네. 저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특히 이게 우리 정부만 뛰는 게 아니고 우리 글로벌 기업들이 뛰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세계 각국들이 170몇 개국인가 이 국가들이 나라 약속 그렇게 안 믿습니다. 네. 예, 그 뭐 안 믿지만 그 기업과의 약속, 우리 글로벌 기업 때문에 우리 글로벌 기업들은 지금 미국 대통령과 1대1 독대하는 사이 아닙니까 수시로 그 정도로 세계 각국 정상들이나 대표들이 환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SK의 지금 최태원 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그룹 회장, 구강모 회장, 신동빈 회장, 이재용 회장 이분들이 바로 뭐 글로벌 기업 대표 글로벌 대표들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분들의 영향을 믿고 또 하나 최근에 국제 정세의 미묘한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2차전에서 우리가 잘하면은 될 수 있지 않을까 2차 투표에서 큰 기대를 결선 하고 투표. 있습니다. 네. 네. 박 의원님요? 네, 뭐 응원합니다.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게 온 국민이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서 진짜 오늘 새벽에는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좀 잠이 들 수 있도록 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막 제가 막 떨립니다. 점점 예. 시간 다가오니까. 오늘 우리 그리고, 네. 우리 박수성님이랑 중계 방송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밤새. 끝나고 한번 해볼까요? 아니 오늘 그리고 PT에 깜짝 인물이 등장할 거라고 예고가 있었어요. 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몇 명씩 하시나 본데 20분 동안 누가 나올 것 같으세요? 좀 짐작이 안 되는데요. 혹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이어야 되긴 될 텐데. 그러니까요. 그죠? BTS 아닐까요? BTS. BTS 참 BTS 뭐 일부라든가 네. 지난번에는 사실 우리 지난번 동계올림픽 때 그때는 우리 나사 누구죠? 나 그 유명한 여성분 그분이 네네. 잘했고 네. 반기문 총장도 아마 큰 백업을 하겠습니다만 네네. 깜짝 놀랄 인물이라 하니까 그러니까 반 총장님은 뭔가 예상되는 인물이고 그죠? 한번 좀 누가 나올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야가 오는 30일 또 다음 달 1일 12월 1일에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상태인데 박 의원님 아니죠. 박 원내수석 부대표님. 네네네. 조금 전에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리고 손준성 검사장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의원과에 제출을 하고 오셨고 예. 그러면 이달 말과 다음 달 1일에 본회의 열고 탄핵안 처리하겠다는 요 계획이신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이제 제출을 했고요. 네. 분명히 이제 말씀드리지만 네. 그리고 수차례 말씀 이미 드렸지만 네. 11월 30일 그리고 12월 1일은 본회의가
열릴 것이고 네. 열려야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뭐 탄핵안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제 본회의에 올라가 있었던 안건들 네. 이런 것들이 처리돼야 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제발 법사위 좀 열어주세요. 국민의힘 쪽에 부탁드리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법안들이 많이 있어요. 예.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 의원님, 그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본회의는 이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맞습니다. 것이고 네. 총선 때까지 현재 여야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진짜 이게 그 원래 국회법에 보면은 11월 31일까지 예산안을 상정하게 돼 있고 12월 2일까지 이게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헌법에 의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사실은 저희가 10여 년 전에 다수당이 되었지만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국회 선진화법을 합의했을 때 그때 가장 큰 기둥이 12월 2일 예산안 합의 처리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이제 본회의 11월 30일 이제 12월 1일 이렇게 놓은 건데 아니 이제 이틀 연속된다고 이걸 탄핵을 하시겠다고 하니 참 저희들은 마음이 참 딱딱하고 무겁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이게 탄핵이 될 거라고 민주당도 믿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로 가야 되니까요. 예. 그러나 6개월 정도는 지금 지금 누구죠? 이 검사 이분은 지금 수원지검에서 우리 이재명 대표 사건 수사하고 이정섭 있는, 검사. 예, 검사죠. 그리고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 이 방통위원장 결국 방송 이거 뭐 다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이 방송을 그러면 민주당과 또 일부 방송 노조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끌겠다라는 이런 강력한 의지 표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탄핵할 사유가 있어야 탄핵할 법 위반이 있어야 탄핵이 되는 건데. 그냥 6개월 동안 묶어 놓겠다는 겁니다. 정부 기능을 중지시켰다는데 지난번에 같은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탄핵이 발의되는 순간 우리는 발의될까 봐 실제로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 6개월 동안 서로 탄핵에서 기각이 되더라도 아무 역할을 못합니다. 새로 임명할 수도 없습니다. 예. 지금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제발 좀 민주당이 그냥 엄포에 그쳤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박 의원님, 그 최 의원님 말씀에 더해서요. 이동관 네. 위원장이 식물방통위를 만들어서 총선 때까지 현재 미디어 환경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라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차례차례 쭉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산안에 대해서 누가 지금 협상을 잘 안 하고 있는가, 누가 소극적인 자세인가. 아시다시피 저희는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 속도를 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제대로 속도가 안 나기 때문에 심지어 저희 원내대표가 이러다가 진짜 수정안이라도 우리가 진짜 가결할 수도 있다. 네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산안 처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당이 어느 당보다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두 번째는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된 이후에 네. 4번 정도 예산이 기일을 못 맞췄어요. 그랬었던 그러나 것 같아요. 예산 통과를 위해서 잡힌 기일에 법안 통과라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냥 예산 통과한 날인데 예산이 그때 합의가 안 됐으니 열지 말자라고 해서 지나간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법안 통과도 안 하게 만들려고 법사위를 안 열고 있어요. 한 번도 이런 모습을 전 본 적이 없습니다. 법사위가 예. 본회의를 파행시키기 위해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적 아마 보신 적 없을 겁니다. 유사일에 처음이라 그러고요. 굉장히 황당하고 이 법사위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됐던 법 중에는 아시잖아요. 서희초 사건 때 예. 교사분들이 그렇게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했던 교권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처벌법 관련된 개정안 이런 것들 포함해서 국민의힘이 그동안 처리하자고 주장해 왔던 것들 다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동관 하나 지키겠다고 다 안 해버리고 예산안도 지금 굉장히 소극적으로 심의하면서 11월 30일과 12월 1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건 오히려 국민의힘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동관 이런 사람들 뭐 탄핵할 이유가 없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탄핵사유 정리해 온 건데 그거 다 읽으시면 방송 끝날 것 같습니다. 방송 끝날 것 같아요. 네네. 4페이지인데 네. 자, 가장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방송심의위에 가짜뉴스 심사하겠다고 가짜뉴스 심의 전담센터 설치를 요구하자 직원들이 이거 위법하다. 왜냐하면 권한이 없거든요. 네네네. 방통위 직원들이. 예, 방통위 네네. 직원들이. 예. 이거 잘못하면 이거 나중에 직권남용으로 처벌될 수 있다. 직원들이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을 정도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고요. 보드인데도 불구하고 2인 체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 그런 거 자체가 다 불법적인 근데 위법적인 민주당에서는 거예요. 제가 그래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동관에 대해서 하나 추가 질문하셨잖아요. 그래서 한 명 체제로 만들겠다. 아닙니다. 저희는 필요하면은 또 그걸 이미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방송통신위원들 여야 추천위원들 빨리 하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 방통위원들 저희가 추천했는데 임명 안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추천했던 사람도 임명 안 하고 이동관 그리고 대통령 추천은 1명 이렇게 2명으로 계속 운영을 해왔던 거예요. 네. 이미 불법적이고 파행적인 운영을 그쪽에서 해와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사실은 이게 제가박당이라는 이 명칭도 참 제가 민망한데 우리 국회에서는 원내 수석 대표가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원내 수석 여당의 다수당의 원내 수석 대표님과 그 소수당의 그냥 이 초선 의원이 앉아가지고 하려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이거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예산안을 성실하게 협의했다는데 예산안을 그냥 압도적 숫자로 단독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윽박지르고 뺨 때려놓고 우리는 예산안 열심히 하고 있지 않느냐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면 참 제가 민망하고 예. 두 번째 방통위 문제는 그게 실제로 위법인지 문제를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만 지금 방통위에서 민주당이 추천하신 분이 그 결격 사유가 있어서 이걸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주장을 하시겠지만 과거에도 그런 문제 방통위원이라는 게 일단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와 관련된 무슨 문제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논란이 되고 한다면은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은 빨리 하시면 되는 건데 그건 수석님이 또 저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더 다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건 합리적 해법이 있다고 봅니다.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에 대해서 예산안이 지금 올라간 게 없습니다. 거의 다. 지금 과방위 정도인가요? 우리 같은 경우도 단독으로 다 밀어붙였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른바 원전 생태계 복원. 지금 산자위시죠. 그런 어떤 새로운 에너지 믹스를 위한 법안은 우리 당, 우리 정부나 우리 당의 주장은 다 감액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원전 생태계 탈원전 상태로 그렇게 했던 그 부분은 다시 다 복원시켜 버렸습니다. 완전히 이 정책을 서로 협상의 여지도 없이 해버리니 그런 상황에서 예산안을 우리가 여당이 소극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수긍하기 참 짧게 어렵습니다. 박 의원님 아까 그 깊은 한숨과 깊은 화남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천한 방심위원이 잘못됐다. 방통위원이 아니 예를 들어서 법제처가 유권 해석을 하기로 해놓고서 아예 해석 결과를 안 내놓는다. 이런 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문제가 있죠. 뭔가 결론을 내놓거나 뭔가 풀리거나 이러면 빨리빨리 진행이 되죠. 근데 하여튼 참 드릴 말씀이 정말 그 부분이 있어서 너무 많고 개인 누구 지금 추천된 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를 하기도 어렵지만 법제처가 또 그렇게 민주당 눈치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수개월 동안 그 간단한 해석을 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절차가 진행이 안 되도록 만들어 예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국회법상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이번 주 그러니까 12월 2일인데 지금 예결위 예산 소위안에 또 소위 우리가 소소위라고들 많이 하죠. 가동하고 있는데 이제 소소위가 일단 국회법상 근거가 없는 회의체다. 그리고 소수 인원만 들어간다. 비공개다. 속기록도 없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밀실 예산이니 쪽지 예산이니 짬짬 예산이니 항상 이런 비판이 있는데 이게 관행적으로 계속해서 이게 소소위에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최 의원님? 제가 조선이지만 제가 국회 대변인 할 때 국회 선진화법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지금 사실은 우리가 상시 국회 체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정감사 시기입니다. 국정감사를 매년 10월에 한 달 동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국회 예산은 100일 동안 이렇게 다루게 돼 있습니다. 예산안은 8월 말 9월 1일 날 와 있습니다. 국회. 그걸 각 상임위에서 심의하고 다투고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해요. 안 하다가 9월 달에 무슨 대표 연설하고 또 대정부 질문하고 또 무슨 외국도 나갔다가 10월 달 되면 국정감사한다고 한 달 내내 또 매달립니다. 11월 한 달 잠깐 하는데 사실 상임위가 이게 많이 다투기도 하죠. 몇 차례씩 합니다. 상임위에서 또 예산 소위에서 하고 그래서 하는데 이러고 보니까 이제 그러나 그런 촉박한 속에서도 사실 정액 감액 다 합의한 것도 있습니다. 있어서 제법 나름대로는 촘촘히 해요. 하는데 지금 소소위에 다른 건 뭐냐면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큰 덩치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왕창 깎은 우리 그 탈원전 생태계 복원 SMR 예산 또 새로운 어떤 R&D 예산 구조 또 청년 예산 이런 것들이 민주당이 다 깎아놨거든요. 이런 것들은 쟁점이 뭔지를 압니다. 이것들을 사실은 소소위가 하는 게 아니고요. 여야 당 대표가 최종 결심하는 과정에서 계속 하는 건데 여기에 사실은 쪽지 이런 건 못 들어갑니다. 이제 국회법 때문에 못 들어가는데 그건 아닌데 제가 이 고쳐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선에
상시 국감을 해가지고 예. 결산할 때 사실 한번 따지고 또 예산 심의하면서 지난번 국회에서 예산 잘못 쓴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 국회는 역시 예산과 법안이거든요. 국정감사는 상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걸 한 달 동안 해고 보니까 예산 이 심의에 쫓기게 되고 결국에는 큰 결심을 앞두는 예산은 소소위에서 여야 수석 이게 이제 협상 대표들입니다. 네네. 협상 대표와 여야 원내 대표, 나중에는 여야 당 대표가 최종 결심을 하는데 결국에는 지금 왕창 깎은 윤석열 표 예산, 왕창 느린 이재명 표 예산 이걸 이제 절충하는 그 마지막 협상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 일정이나 회기 일정을 좀 조정해서 좀 유연하게 할 필요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박 의원님 그러면 만약에 소소위에서도 이런 덩치가 큰 예산들 여야 합의가 만약에 안 이루어지면 민주당 단독 수정 예산안 처리도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그걸 반드시 하겠다 이런 생각은 예. 없고요.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저희들이 할 겁니다. 지금도 뭐 예결위 트랙도 가동하지만 또 의장님이 또 중재해서 또 원내대표 간의 대화도 조금씩 하고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트랙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예. 그것을 통해서 이제 최대한 그 거리를 좀 좁히려는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뭐 그런데 정말 이게 뭐 안 된다. 너무나 얘기가 안 된다. 네. 뭐 그런 사정은 저희들도 상정하기 싫지만 고민해 볼 수는 있겠죠. 네, 네,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미 수정안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도 그걸 반드시 그냥 그렇게 하겠다기보다는 최대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안 되면 그런 것도 좀 고민해 봐야 될 수 있지 않나. 고민될 수 있지 않냐. 네. 뭐 그런 것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 의원님 민주당 내에서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론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어제는 총선 결과가 유리하게 나오면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발언까지 나와서 일부 민주당 강경파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이게 반헌법적이고 반민족인 발언이라고 국민의힘에서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최근에 그 개봉된 영화를 너무 오래 뭐 저 깊이 보신 것 같아요. 영화에서 못 견하신 것 같은데 아, 그 불가능한 일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택도 없는 이야기고. 네. 근데 지금 뭔가를 좀 국정을 정상적으로 이끌어야지는 왜 이렇게 이 그 난폭한 언사와 이런 행보들이 나오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 그렇게 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실제로 그럴 가능성을 자꾸 심어서 뭔가를 국민들의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엄정 중립을 요구해야 할 공직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겁 주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네.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건 좀 지나치다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자중론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정상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나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은 저희들이 여러 차례 확인해 드렸지만 당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예. 개인적인 견해와 의견이라는 점 계속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꾸 침소봉대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차분하게 좀 상황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 예. 아니란 말씀이죠. 오히려 아닙니다. 지금 예. 어떻게 보면은 여당 쪽에서 야당의 어떤 정치적인 대화 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계속 무시해 오고 있고 뭐 사실 대통령도 뭐 굉장히 야당을 폄훼하는 발언들을 지속적으로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바로 잡아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번 본회 이후에 민주당에서는 쌍특검법 추진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쌍특검법 그리고 그러니까 대장동 50억 클럽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에 대한 특검 법안 두고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 쌍특검법 추진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좀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특검법은 예. 10월 24일부로 부의 간주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언제든지 상정돼서 통과될 수 있는 상태에 있고 이 국회법에 따르면 빨리 의장님이 상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국회법 취지에 따르면. 예. 근데 의장님께서는 뭐 본인에게 그 부여되어 있는 60일이라는 재량의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을 충분히 좀 보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아직까지 갖고 계신지 가타부터 말씀을 안 하시고 계세요.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부의간주 상태가 돼 있고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으니 본회의가 열리면 좀 상정을 해달라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네. 저희야 뭐 당연히 국회법 취지대로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네. 최님 그 대통령실에서요. 지금 야당 단독 처리로 통과된 노란봉투법 그리고 방송 3법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중한 고민한 시간을 가지겠다가 아니라 가질 수도 있다. 그러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 거부권이 제2요구권. 그렇죠. 제2요구권. 예, 그래서 국회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달라. 근데 국회가 이제 생각하려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야당이 의석을 모아서 할 것 같으면 그 의석은 이제 3분의 2가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네네. 그 의석이 3분의 2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제2 요구라는 것이 제2를 실제로 하지 않고 민주당이 강행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남는 겁니다. 다시 이제 국회로 그 안이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네네. 돌아오는데 그걸 이제 민주당이 당초 안대로 강행할 수 없는 상태로 남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그 노란봉투법, 특히 노란봉투법은 지금 노사도 힘의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노사가 협상하는 이유는 노사가 어떤 그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서로의 이제 말하자면 노조는 파업이라는 이런 또 강력한 자기 나름의 수단이 있고 또 이쪽은 노조는 저 경영진은 경영진대로 또 그런 어떤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에 뭐 불법적인 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예. 상습 체불이나 근로자 가족 사무를 위협하는 이것은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의무이지만 지금 노란봉투법 이것은 이제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이고 여당일 때도 처리하지 않았던 법안입니다. 왜 네. 그런가 하니까 바로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안 그래도 가뜩이나 지금 우리 특히 강성노조 민주노총이죠. 민주노총의 그런 것들이 힘이 세고 한데 이게 이제 정의당과 일부 정당에서 이제 요청을 하는 데서 민주당이 지금 이제 끌려가는 거죠. 이제 이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제2 요구를 하면은 봐라 대통령이 거부했다. 대통령은 노조 편이 아니다. 이렇게 편가르기 하면서 몰아붙이려는 그런 프레임도 없지 않은 것 같은데 네네. 정말 민주당이 진지하게 생각했다면은 지난 정부 때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 통과를 했었겠죠. 그리고 이게 또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이 지금 법원이 2009년 2028 이 법원이 손해배상을 하면 그게 너무 사측에서 무리한 손해배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인정을 안 합니다. 안 받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너무 심하거든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파업을 해도 지금 우리는 뭐냐면 파업한 사람들이 그 사업장에 들어와서 사업장의 기물을 부수거나 사업장의 기물을 사업장을 완전히 잠궈버립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사업장의 재산상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혀 생산을 못하니까 네네. 그런 것들은 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법원이 지난 2009년 2022년까지 8월까지 확정한 손해배상 청구액 중에 99%가 민주노총의 쪽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걸 면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누가 정상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할 수 예. 있겠습니까? 박 의원님 골똘히 생각하실 텐데.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노사의 힘의 균형이 깨진다. 안 그래도 노동자 측이 너무 강한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파업을 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됩니다. 예. 파업 행위를 형법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형사처벌도 하고 예. 또 거액의 손해배상도 청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의 노동권 그중에 이제 이런 단체 행동권이나 이런 부분이 형해화돼 있다. 매우 네. 약해졌기 때문에 개선해야 된다는 권고를 계속했던 겁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노란봉투법이라는 법이 굉장히 괴이한 법이 아니라 그동안 수십 년간 축적되었던 대법원 판례나 이런 것들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법원이 국회로 보낸 의견서를 한번 읽어보시라. 거기 보면은 그동안 축적돼 있던 판례를 반영한 취지다. 뭐 이거 이상한 법 아니다라고 법원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이 그렇게 개혁적이고 진보적이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법원이. 예. 근데 그 법원조차도 특별한 법이 아니다. 이거는 지난 판례를 반영한 법이다. 그러니까 제발 좀 너무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셨으면 법 좋겠어요. 체제가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 선진국 중에 노조 중에서 노조가 요즘에 이러지 않았습니까? 사주를 그 감금하다시피 폭행하고 이 세상에 이런 노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노조 행태는 자중하도록 해야죠. 말씀하세요, 박 의원님. 예.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파업이 100이면 100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굉장히 평화적인 심지어 1인이나 2인이 농성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하고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왔던 게 오히려 현실이죠. 그런 것들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노사관계가 옛날하고 많이 달라져서 예. 진짜 사용주가 누구냐를 새로운 개념과 틀로 봐야 되는 상황이 점점 돼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틀로만 보면은 이제 협상 당사자가 누구지? 막 이렇게 되는 지금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걸 맞춰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예. 그래서 노란봉투법은 그런 걸 좀 맞추는 법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그러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신중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말은 왜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이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나름 부담감을 느끼는 거고 예. 이 거부권 행사에 나름 명분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 거부권 행사할 거니까 네. 시간적 텀을 좀 두려는 것 정도 아닐까 알겠습니다. 그런 표현 아닐까 싶어요. 시간 관계상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가박당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노래 듣고 이어갈까요? 전람회가 부릅니다. 기억의 습작. 버틸 순 없다고 휑한 웃음으로 내 어깨 기대어 눈을 감았지만 이제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6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가영이는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입양시설로 보내졌습니다. 얼마 뒤 부모님의 재결합으로 집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세 식구가 같이 산 시간은 단 2주뿐. 다시 이모 집에 맡겨진 가영이는 8살이 된 지금까지 이모를 엄마라고 부르며 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이모에게 뇌혈관 질환이 생기며 가영이 양육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아픈 몸으로 일까지 할 수 없어 경제적으로 무척 힘겨운 상황. 이모는 가영이를 시설로 보내는 게 지금보단 낫지 않을까 고민도 했지만 사랑하는 딸 가영이 없인 도저히 살 자신이 없습니다. 가영이와 이모가 오래도록 서로를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날이 다시 추워졌습니다. 주 후반까지 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질 전망이라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강원 북부 지역과 경북 북동 산지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인데요.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낮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3도, 춘천 영하 5도, 대전 영하 2도, 전주, 울산, 강릉이 영상 1도 안팎에서 출발하고요. 한낮에 서울이 3도, 대전 6도, 강릉 7도, 광주 9도, 부산 10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더 쌀쌀하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엔 서울이 영하 7도까지 내려앉은 뒤 주말부터 기온이 좀 올라서겠습니다. 모레까지 바람이 강해서 체감하는 추위가 심할 텐데요.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 해안에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어서 화재 예방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쪽을 중심으로 가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새벽에 서해안으로 눈이 날리기 시작해 아침부터 밤사이 인천, 경기, 충청권, 전북에, 밤에는 경상 내륙과 전남 서해안에도 약한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동해 먼바다엔 풍랑특보가 내려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4도입니다. 박다영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근무하는 북한군이 권총을 차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JSA 비무장화를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우리 측 JSA 경비요원들은 비무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에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탄핵을 습관적으로 내뱉는 사람들이야말로 국정을 마비시키면서 선거용 전략으로 탄핵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밝혔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의 일에 문제가 없을 수 없을 것이라며 겸손한 태도로 문제를 직시하고 바로잡아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열사의 이익을 몰아주고 사익을 취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브라이언 맥나잇 Back and One. It's unbelievable how I used to say that I'd fall never. The basis I need to know if you don't know just how I feel. Then let me show you now that I'm for real. If all things in time will reveal. Yeah. One, you're like a dream come true. Two, just wanna be with you. Three, girl, it's plain to see that you're the only one for me. And four, repeat steps 1 through 3. 5, make you fall in love with me. If ever I believe my work is done, then I start back at 1. Yeah, yeah. It's so incredible the way things work themselves out, and all emotional once you know what it's all about. Hey, and undesirable for us to be apart. Never would have made it very far. 'Cause you know you got the keys to my heart. 'Cause one, you're like a dream come true. Two, just wanna be with you. Three, girl, it's plain to see that you're the only one for me. And four, repeat steps 1 through 3. 5, make you fall in love with me. If ever I believe my work is done, then I start back. Say farewell to the dark of night. I see the coming of the sun. I feel like a little child whose life has just begun. You came and breathed new life into this lonely heart of mine. You threw out the lifeline just in the nick of time. You're like a dream come
내년 상반기 만기인 홍콩 ELS 상품에서 큰 손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전수조사에 들어갔고요. 원금 손실은 없다라는 은행 말을 믿고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분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대체 이게 쟁점이 뭐고 투자자분들이 손실금을 회복은 가능한 건지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님과 짚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저도 은행에서 최근이라고 좀 됐죠. 요 상품 제의를 한번 받아봤는데 저는 물론 하지는 않았지만은 혹하긴 하더라고요. 듣다 보면. 근데 또 제가 물어보는 어떤 의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답은 없어요. 장밋빛 얘기만 계속 하던데 어쨌든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ELS라는 상품 자체가 대체 뭐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게 어떤 개념의 상품이고 수익은 어떻게 얻는 거고 이런 것들 구조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기초자산을 뭘로 하냐에 따라 가지고 예. 달라지는데 예. 우리가 2019년도 DLF 사태가 있었어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DLF는 금리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예측을 해서 그걸 맞추는 거였고요. 예. 그러니까 ELS는 주가 연동이죠. 그러니까 주식과 연동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식을 모르시는 분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살지 뭘 살지 올라갈지 내려갈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한해서 이게 2003년도에 이제 상품이 허용된 거였는데 지수와 연동을 하는 거죠. 네네. 그럼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코스피 주가 지수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맞추는 건데 보통 내려가는 하락폭을 녹인 구간이라고 하는데 이 구간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 안에 안 벗어나면 금리를 주는 거죠. 그 금리가 진행자님 아까 혹 하셨다고 하는데 시중금리가 이 당시에는 한 1% 1.5였을 거예요. 2021년도니까. 그런데 한 2% 정도 더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금리 상품이 더 주는 괜찮죠. 상품이니까 네. 안정성을 추구하시고 그러니까 은행에서 원금 손실이 안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혹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홀려서 가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우리가 코피스에도 지수를 연동할 수 있으면 코피스 200이라고 있어요. 그 200은 뭐냐면 200개 우량 기업을 그 지수를 만들어서 그 주가 지수가 내려가는 하락폭이 40%를 벗어나지 않는다. 30% 이상은 폭락 안 빠진다. 이렇게 걸었을 때 그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2년일 수도 있고 3년일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2년짜리 상품이 많았는데 그 구간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아까 안 벗어나면 이유를 받는데 그게 시중금리보다는 한 1, 2% 정도 더 맞는데 만약에 그 구간을 벗어났을 때는 원금 손실이 뭐 40%도 될 수 있고 폭이 더 벗어나면 예를 들어서 반토막이 났다. 주가 지수가 50% 빠졌다. 그러면 뭐 그 더 이상 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는 원금 손실이 전체가 한 번도 못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되고 있는 이 ELS는 홍콩 지수가 있는데 그 홍콩 지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코피스 200처럼 홍콩 H 지수에 연계한 거예요. 홍콩 H 지수는 뭐라고 한다면 홍콩 항생 중국 기업 주수인데 중국에서 본 기업을 두고 있는 게 홍콩에서 상장한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 주가만 모아서 우량 기업이죠. 아니면 중국 국가가 국영기업처럼 중국 국가가 자본을 소유한 회사라든가 나름 안정된 기업이라고 선정을 해서 이 주수가 얼만큼 변동을 하느냐. 그래서 그 구간을 정하는데 최대한 뭐 60% 이상까지는 밑으로는 안 내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40% 빠지는 거죠. 폭락하는 거죠. 아니면 30% 밑으로는 안 벗어날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 기간 안에만 있으면 되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이 상품은 3년 만기예요. 그러니까 2021년도 가입한 게 내년 24년부터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 거죠. 근데 당시 주가 지수가 홍콩 H 지수가 12,000에서 11,000이에요. 근데 지금은 작년에 5,000 지수로 빠졌다가 반토막 났다가 좀은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6,000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손실률로 본다면 한 42% 정도 손실이 난 걸로 나와지는데 이게 각자마다 다 달라요. 상품마다 어떻게 구성이 되냐에 따라서 60% 구간도 있고 70% 구간도 있고 그러니까 70% 구간 같은 경우에는 더 손실날 확률이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 보기에는 이게 초고위험 상품이기 때문에 이자는 보면 사실 시중금리보다 좀 더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구간은 조금이고 손실이 났을 때는 왕창 나다 보니까 굉장히 초고위험 상품인 거죠. 초고위험 상품이라 하셨고 ELS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왔다 갔다 계속 이렇게 불안정한 게 아니라
이 안에서만 놀면 그렇죠. 그 안에만 손해를 있으면. 안 봅니다. 예. 그러니까 괜찮아요. 예. 안정성이 있어요. 예. 이 안에 내려가겠습니까? 예. 계속 수익이 원금 보장되지 수익률 나오지 하면 이 안에서 놀면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마 이런 것들에 많이 그 가입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뭐 예. 카페 올라온 글들 보면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네. 뭐 전쟁이 나지 않으면 네. 뭐 이런 식으로 국가 부도가 나지 않으면 예, 이런 근데 식으로 강조를 하다 보면 이거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구나. 원금이 손실이 안 나는 상품이나 예. 오인할 수밖에 없죠. 결국 투자자들이 가장 매력을 느꼈던 거는 원금 보장이 된다라는 되면서도 부분인가요? 네. 금리가 그 은행 금리보다는 더 높다. 상품이었다 보니까 당시 4% 정도 금리는 없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때 코로나 때문에 우리 금리가 기준 금리가 0점대로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은행 금리가 한 1%, 1.5 이렇게 되니까 3.5, 4.5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금리에 대한 매력이 있었는데 돌이켜 보면 쥐꼬리만한 금리거든요. 사실 뭐 이 4%가 얼만큼 많겠어요. 지금 금리면. 예. 그러니까 안전한 예금성을 가지고 몇 프로 금리를 더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이 금리가 사실은 원금의 40%가 손실 날 수 있다. 50%가 손실 날 수 있다. 아니면 최악의 경우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들었다면 과연 가입을 했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근데 있죠. 가입을 권유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럼 가입을 주저할 테니까. 국내 5대 시중은행에서 판매한 홍콩 H지수 ELS 중에서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이 약 8조 4,100억 원. 예. 와, 큰 액수인데 이 중에서도 KB국민은행 금액이 제일 많다고 하고요. 예, KB국민은행이 4조 7천억이거든요. 예, 절반. 그러니까 이번에 은행들 5대 은행들 분석을 해보니까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은행 4조 7천, 농협 1조 4천, 그다음에 우리은행 249억 예. 이밖에 안 되는데 네네. 1등, 2등 금액 많은 우리 국민은행 특히 많은 데가 사모펀드 사태 때 별로 피해를 그 사모펀드를 판매하지 않은 곳이었어요. 예. 우리은행 제일 많이 판매해가지고 은행장이 DLF 라임에 다 제재받았고 그랬었죠. 본부장도 다 제재를 받았던 네네.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걸 분석을 저는 나름 하다 보면 사모펀드 판매에 있어서 경험을 얻지 못한 국민은행은 이거 안전하다고 저는 낙관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H지수가 무슨 40%가 빠질까? 이렇게 빠진다면 정말 스스로가 국가가 부도나지 않으면 전쟁이 나지 않으면 이 정도는 안 빠질 거야라고 믿었고 이렇게 막권하지 않았나. 네. 라고 생각을 하고 경험이 있었던 사모펀드 경험이 있었던 우리은행은 금액이 적죠. 얼마 안 되죠. 249억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특징이 보통 있습니다. 아까 저기 대표님께서 초고위험 상품이었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위험한 상품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얻는 것도 많고 이름은 많이 잃고 이런 건데 이거는 얻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는데 초고위험 상품이었던 것은 잃는 게 엄청난 액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원금 보장이 오히려 더 안 될 가능성이 큰데. 예. 근데 우리가 되는 줄 알고 들어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손실 기회비용보다 얻는 이익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정치자들은 투자자 책임 원칙을 보수지에서 이야기를 하던데 그 투자자 책임 원칙은 충분히 설명 듣고 했으면 자기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 원금 보장이 된다는 믿음으로 오인당하고 유인당하셨던 분들 그다음에 이게 그렇게 위험한 상품 초고위험 상품이라는 고지를 원금 전체가 손실 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고지받지 못한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억울하신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가 자기 책임을 지려고 하더라도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PB들이 은행에서 판매하고 설명하고 고지했어야 되는데 과연 그랬을까?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피해자들의 인터뷰 내용들을 보면 DLF 사태나 사모펀드 사태와 별반 다르지 않다. 유사해요.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죠. 지금 의견 좀 들어볼게요. 유튜브에서 YK님께서 투자에 대한 책임은 모두 본인이 지는 거다. 신중한 투자해야 한다. 9686님은 이런 자세한 사항들 일반 고객들은 잘 알기 힘들죠. 은행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투자 안내할 때는 상세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했는데 여기서 이 은행이나 증권사의 어떤 설명 의무 있어서 이번에는 AI 설명 의무라는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문제였다. 예를 들면 녹음기 틀어놓고 대답만 네 하면 되는 시. 이 AI 설명 의무가 왜 들어갔고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에는 모니터링 콜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회사마다 다 다른데 그게 해피콜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모니터링 콜이라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
이 상품은 초고위험 상품이기 때문에 예. 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쉽게 말해 자격증 뜬 사람이 판매만 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게 이제 은행에서는 PB라고 하고 예, 예, 있는데 예. 그 PB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설명을 다 해놓고 이 설명이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모니터링을 하는 게 예전에는 사모펀드 사태 때는 콜센터가 한 거였고 사람이 요즘은 기계가 발달하다 보니까 AI를 시켜가지고 뭐 장기간에 걸쳐서 한 것 같은데 이게 AI가 하든 콜센터 직원이 하든 그 설명 의무에서 원금 손실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흘려져 나가듯이 예예예를 끌어내는 것들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스라는 대답을 듣는 물음은 이게 AI든 사람이든 의미가 없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험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경로 의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자기한테 이익을 준 직원이 이 상품을 권했을 때 신뢰를 가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상품을 판매를 완결을 지으려면 그러니까 모닝콜을 그러니까 해피콜을 하든 네. 모니터링을 하든 AI를 하든 마지막 이 절차가 거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 절차에서 예예예를 해주세요라고 하면 예. 보통 고령자들 그리고 그 PB를 신뢰하시는 분 이 상품을 가입하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그냥 듣는 거죠. 듣고 예예예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형식적으로 완료가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게 사모펀드 사태 이후에 그러니까요. DLF 때 2019년도에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이 발표가 돼요. 예.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 설명 의무 판매 절차를 강화를 시키는데 단순 확인 방식이 아닌 투자자 판매 직원 모두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절차만 인정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네네. 그러면 AIA가 설명해주고 예예를 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 본인이 이해하는 상품 특성을 최대 위험 등을 직접 기록하든가 진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은행들은 보도에 따르면 녹취가 다 있고 완전 판매를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죠. 금감원이 조사를 해서 이런 방식으로 했는 건지 아니면 예전과 동일하게 대답을 예예예로 유도해가지고 대답을 한 건지 뭐 예 들었습니다. 뭐 이 정도 대답일 거예요. 그게 예전에 DLF 사태 이후에 사모펀드 사태 이후에 그런 식으로 판매하지 말라고 예. 하면서 2019년 11월에 이게 강화가 된 거죠. 그리고 녹취 의무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감원이 전수조사했을 때 누구 말이 맞는지 밝혀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이 방송 사례들을 들여다보면 사모펀드 사태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 게 6개월짜리 만기다라고 이야기하셨던 분도 있어요. 근데 이건 6개월 만기가 아니에요. 그러네요. 3년을 해놓고 이 조건을 이 구간을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데 대신 6개월마다 그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이 뭐냐면 6개월 안에 예를 들어서 10%를 벗어나지 않는다. 뭐 15%를 벗어나지 않는다. 예. 이래 설정해 놓고 이 구간 안에 들어있으면 그걸 조기 상한이라고 해줘요. 네. 근데 그걸 마치 만기처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6개월짜리 상품이나 뭐 팔면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고 고지를 제대로 설명을 했다고 한다면 그 위험성에 대해서 이 구간을 벗어나면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30%가 되든 40%가 되든 그 구간을 설명을 하고 예. 원금의 몇 프로가 손실이 납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원금 전체를 못 받습니다. 라고 설명을 고지를 해줘야죠. 예. 그냥 AI가 나와가지고 20분 30분 되도록 뭐 예예를 이끌어듯이 설명을 해주면 것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그러면 별반 다름없다 예.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만약 고객분들께서 나는 방금 말씀하신 나 이거 충분한 설명 못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손실이 나왔어요. 근데 은행이나 판매사에서는 고지를 충분히 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내가 피해를 증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이게 2021년도 상품이에요. 2021년도 상품이기 때문에 예.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적용이 안 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22년 3월에 시행이 되는데 거기에는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해서 입증의 책임이 금융사가 되시게 돼 있어요. 네네. 그런데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2019년 11월부터는 사모펀드 사태에 통해서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하면서 녹취 의무를 시켰어요. 그럼 녹취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 상품은 공모펀드라고 ALS라고 하지 않는 피해가는 게 아니라 고난도 상품 같은 경우에는 공모, 사무 모든 포함해서 일반 투자자까지 적용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네. 저는 녹취가 있다고 보고 은행도 녹취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녹취를 들어보면 이제 서로가 입증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만약에 그 녹취가 없다든가 아니면 소비자가 입증해야 된다면 저는 금감원이 이 전수조사로 그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DLF 때나 사모펀드 사태처럼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래서 사모펀드 때 분쟁 조정을 했을 때 어떻게 인정을 했냐면
해피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못 받은 사람한테는 가점을 더해서 5%를 더 주게 했지 네. 그 사람들을 설명 의무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빼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나와 있는 여러 형태들 언론 보도의 피해 사례를 본다면 설명 의무 위반과 적격성 원칙은 위반인 것으로 보여져요. 네. 우선은 그 방금 설명 중에서 요게 말씀하신 거죠. 금융당국이 위험성을 어디까지 얘기하냐. 원금 손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얘기했어야 됐다라는 말씀. 저는 원금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라고만 한 것들이 정확한 고지가 아니고 중요한 고지가 네, 아니고 네. 여기 뭐라고 하면 판매 과정에서 위험 숙지 방식을 보강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위험이라는 게 우리가 홀려서 영업을 한다는 게 뭐냐고 하면 불리한 것은 그냥 지나가듯이 이야기를 해요. 네. 그리고 유리한 것은 그러니까 원금이 보장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야기해요. 예. 그런데 위험 보장에 대해서 원금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원금이 몇 프로까지 손실이 날 수 있고 어떤 구간에 대해서는 원금을 전체 못 받습니다에 대한 분명한 위험성을 고지를 해줬냐. 저는 이게 쟁점이라고 보죠. 근데요. 좀 건너뛰어 볼게요. 뭐 당장 몇 달 뒤면은 만기 돌아오는데 지금 시간도 없는데 금감원이 지금 전수조사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전수조사에서 이런 부분을 면밀히 짚어봐야 된다. 혹은 예전과 다르게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금감원이 들여다봐야 된다.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어떻게 언론에 나오는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예. 조사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또 다르지 이게는 초고위험형 상품이기 때문에 1등급만 가입을 가능해요. 그게 뭐냐면 투자자 성향이거든요. 예. 투자자 성향이 점수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작했던 사례도 지금 피해 사례가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건 투자자 성향 조작이기 때문에 불공정 영업 행위에 해당돼요. 예. 그리고 금감원은 제재를 하기 때문에 이게 투자자 성향도 조작했는지에 대해서 같이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 의무 위반만이 아니라 이 투자자 특히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초고위험 1등급이 나오질 잘 않거든요. 원금 보장형이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투자자 성향을 체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직원이 체크한 경우에는 불공정 영업 행위를 규정하겠다고 금융위가 발표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네네. 자신들이 금융위가 발표했던 강화된 내용대로 조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금 뭐 시간이 얼마 없는데 짧게요. 피해자분들이 뭐 아직 뭐 잠재적일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유사한 상품을 가입할 때는 이런 걸 제발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거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지금이라도 네. 뭐 PB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녹취를 해놓으신 게 좋고요. 아, 녹음을요? 네. 네네. 그리고 손실이 확정되신 뭘 물어보면 돼요? 그 당시 가입 당시에 대해서 아니면 녹취했던 것들을 제출해달라 서류를 다시 제출해달라라고 해서 자기 투자자 성향을 자기가 체크했는지 자기는 그 등급에 맞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걸 민사소송으로 가면 지루한 공방이 될 수 있으니까 금감원에 민원을 넣고 분쟁조정 신청하는 게 그나마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시고 PB와 관련된 녹취를 하거나 한 거를 준비하시거나 그러니까 서류로 받고 가입 당시 서류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 서류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왜냐하면 3년 전이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거든요. 당장 어제 그제 일도 헷갈리는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유사 상품들을 가입할 때는 이런 걸 좀 짚어봐라. 이런 걸 조심해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희들은 뭐 감언이설 사탕발림 영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원금 손실이 나는 초고위험 상품에 대해서도 빨갛게 글씨를 적어도 그거는 그냥 흘려지다가시 지나가요. 그러니까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상품에 대해서는 꼬치꼬치 캐물으시고 그 금리 몇 프로를 더 받으려고 하다가 원금 전체가 손실 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조사하시고 적극적으로 가입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입 당시 물론 지금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설명 의무에 대해서 회사가 입증을 하는데 그래도 모르니까 불리한 것들 그렇게 장담을 하면 PB가 장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녹취를 해놓고 가입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한 분의 얘기에 대해서 답 좀 해주세요. 김 사장님께서 저도 지금 환매해야 할지 그래도 기다려야 할지 엄청 고민된다. 실제 그만큼 내려갈 확률은 없다고 설명 들었는데 내년 4월 만기다. 환매할지 기다려야 할지 엄청 고민된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환매를 하셨을 때 환매 수수료는 일단 중도 상한 수수료는 내야 되시고요. 그 환매가 원금을 그냥 다 돌려주는 건 아닐 거란 말이거든요. 이 구간 안에서 얼마가 손실난 금액인데 주가가 더 떨어질 것이니까 작년 생각하면 이 홍콩지수가 5,000m로도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롤러코스터였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환매를 하시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이게 DLF 때도 원금이 빵 풀어 나신 분이 금리가 오르는 바람에 원금 손실 안 나신 경우도 있는데
이게 중국이 어떻게 경제 정책을 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언하게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도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이현님 나와주세요. 네,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 지역 퇴근길도 많이 복잡한데요.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입니다. 조암 부근에서 남한산 분기점 쪽으로 14km 구간 답답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바란부터 속도가 떨어지는데요. 8탄 분기점 쪽으로 길게 밀려가고 있습니다. 더 가서도 매성 휴게소에서 순산터널 쪽으로 막히고 있는데요. 여기는 고장난 차가 있습니다. 또 서서울 요금소에서 조남분기점, 광명역에서 금천 쪽으로 차가 많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구리 시계 부근에서도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효대교부터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구리 시계까지 가신다면 1시간 10분 이상 필요하겠습니다. 방화에서 양화대교 쪽으로도 차가 많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지발전소 오늘은 장현장 아닙니다. 윤현장 함께 하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메이크업을 하고 오셨네요. 어디 KBS 출연했다가 안 지우고 그냥 왔습니다. 준비된 남자 윤희석 준비된 변호사 장윤미. 네. 자, 바로 들어가 보죠. 오늘 정치 현안 얘기를 앞에 그 박주민 의원님하고 최영두 의원님하고 마저 다 못했어요. 그래서 쭉 이어가 볼게요. 네. 우선은 국민의힘 이뇨한 혁신위원장이요. 그 준석이가 도덕이 없는 건 부모의 잘못이 크다라고 했던 발언에서 공식 사과를 했고요. 또 윤심 거론에 이어서 이번엔 부모 잘못 발언까지 좀 나온 상황인데 이 위원장의 뭐 일단 설화라고 할까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어쨌든 이것 때문에 혁신위가 더더욱 동력을 잃고 있다, 잃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동의하시나요? 혁신이 자체 활동에 뭐 좋을 일은 아닌데요. 예. 이뇨한 위원장 임명된 지 오늘로 29일 됐는데 예. 그동안에 혁신위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다 했다고 봅니다. 예, 공교롭게도 이 시점에서 그 발언 여파가 생긴 건데 그것과는 별개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혁신위 동력 문제는 네. 그동안 한 달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에 굉장히 그 파격적인 제안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혁신위는 할 일을 굉장히 많이 했다. 원래 60일 하기로 됐었잖아요. 네, 12월 24일까지인가요? 예, 네네. 맞습니다. 네. 한 반 정도 지난 시점에서 상당히 빠르게 일 처리를 했다고 저는 보고 네. 그것과 이뇨한 위원장의 이 발언 문제는 좀 별개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일 다 했으면 조기 해산인가요? 아니, 그 뜻은 아니고 예. 가장 하이라이트는 목요일 날 저희 최고위원회 할 때 와서 보고하기로 한 그 내용, 예. 중진 등등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에 대한 혁신위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최고위에 보고하는 그 과정, 예, 그거를 해야 이제 그 다음 순서가 가는 거니까 일단 네. 목요일 날 어느 수위까지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최고위에다가 혁신위의 의결안을 올릴지 그걸 지켜봐야 되는 게 순서라고 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의 행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 그리고 이뇨한 위원장의 그 발언과 사과 이후에 이준석 전 대표의 반응들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래도 혁신위가 여러 혁신안을 제안하면서 국민 여론 환기에도 참 도움이 많이 됐고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네. 사실 이건 명백한 실언이죠. 이뇨한 위원장이 사과까지 했고 이준석 전 대표는 집권 여당의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사석에서 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사실상 당원 교육 같은 프로그램에서 한 공식석상에서 나온 발언이거든요. 네. 준석이라고 지칭하는 것부터 대단히 잘못됐고요. 뭔가 도덕이 없다, 이른바 예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국민의힘 지도부의 인터뷰 결을 보더라도 동조한다는 뉘앙스가 좀 그런 취지로 인터뷰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네. 부모를 거론했어요. 어느 정치사에서 한 정치인에 대한 공격을 할 때 부모까지 거론하는지. 그러면서 또 한켠으로는 이준석 전 대표와 연락이 잘 닿지 않으니까 아버지께 연락을 했다란 취지로 이야기를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이준석이라는 전 정치인을 단순히 한 성인으로서 제대로 예우해주지 못하는 걸 떠나서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던졌던 여러 청년 아젠다들의 진정성도 좀 의심이 간다라는 생각까지 다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도 나와요. 지금 이뇨한 혁신위원장이랑 김은경 위원장이랑 네. 좀 비교하는 얘기도 나오면서
이 민주당 전철을 밟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김은경 혁신위가 어떤 예. 혁신 안건을 남겼느냐와 관련해서 노인 폄하 발언이 남았다라고 네. 평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데칼코마니처럼 국민의힘은 청년 폄훼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나오니까 이거는 혁신 경쟁을 하는 거 아니라 뭔가 이 발언과 관련해서 문제가 된 하나의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건 두 혁신이 모두 좀 안타까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예. 다르죠. 이뇨한 혁신이 딱 생각하면 중진 불출마가 생각나지 청년 폄훼라는 거는 그 며칠 전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발언 하나인데 제가 볼 때 한 달 남짓한 이뇨한 혁신위는 저희 당의 22대 총선 공천 방향을 설정한 것, 즉 혁신, 희생과 헌신이라는 단어로 대별될 수 있는, 구분될 수 있는 그 공천의 가치, 방향을 설정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예.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의원님 그 어제 국민의힘 당무감사 마무리됐어요. 네. 공천 평가 지표로 뭐 활용이 되는 요소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갔었는데 하위 22.5% 대략 보니까 한 45명, 6분 이 정도. 예. 내년 총선 컷오프 뭐 권고 방침이 나올 텐데 네. 원내 1위는 배현진 의원이 차지했고요. 어제 당무감사 결과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일단 그 46개는요. 거기에 현역 의원이 그렇게 많이 계시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저희가 당협이 한 200 한 몇 군데가 되는데 그 중에 지금 현역 의원이 다 당협위원장 한다고 해도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일 텐데 그 중에 비례들이 한 20명 있기 때문에 반이 안 됩니다. 그 당협의 위원장이 현역 의원인 경우가 반이 안 돼요. 원외 인사가 더 많을 것이다. 네, 훨씬 많을 거고 그래서 그 46명 22.5%보다는 관심이 이제 현역 의원 컷오프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그거보다는 그 신의진 위원장이 마지막에 어제 언론에서 브리핑한 그 부분, 즉 당 지지율하고 해당 지역구에 있어서의 당 지지율과 개인 그 위원장의 개인 지지율 그 차이가 15% 뭐 20% 정도 된 경우에 있어서는 공관위원회에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적시해서 넘기겠다.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제가 볼 때는. 네네. 그 얘기 나왔잖아요. 어제 저도 받은 글에서 받았는데 당무감사 관련해서 이분들이 컷오프 대상자래 하는 그런 쭉 명단이 돌았단 말이에요. 뭐 현역 의원 22명이 포함돼 있대 하면서. 근데 이제 이게 소식지 내지는 뭐 정보지 형태로 돌았는데 검찰에 고발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명단에 보면 이미 탈당하신 분들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명단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신빙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높은 점수를 주기가 어렵고 적어도 뭐 저희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나온 정보에 근거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건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허위의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포 또는 이 생성하신 분 그리고 유포한 분에 대해서 법적 조치 취한다는 고발 조치를 오늘 했습니다. 예. 장 변호사님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뭐 당무감사 얘기 좀 나왔고 뭐 명단도 돌았는데 고발 조치됐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얘기 좀 해볼게요. 윤심을 되게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심을 내세우지 말라고 한 이뇨한 혁신위원장을 좀 공개 비판하기도 하는 모양새고요. 어떤 때는 하루에 서너 번씩 윤 대통령과 전화도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소통이 이렇게 잘 된다라는 것을 김기현 대표가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 발언이 나온 그 맥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김기현 대표께서 의정보고회를 12년 만에 개최를 했고 그것도 동을 넘나들면서 한 3차례 정도 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정치적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인즉슨 지금 험지 출마 내지는 불출마를 종용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본인의 지역구로 내려가서 대대적인 행사를 어쨌든 개최한 겁니다. 본인의 지역과 관련한 의정 활동을 홍보하는 자리였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김기현 대표의 발언을 살펴보면 지역구 의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거든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 본인이 역할을 한 부분을 홍보하면서 그거는 사실 지역을 지키겠다라는 의미로 당연히 즉각적인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대통령과 상당한 대립각을 세운다고 보여지잖아요. 왜냐하면 이뇨한 위원장이 지금 여러 혁신을 이야기할 때 그 뒷 배경에는 대통령의 지원이 있다라고 본인도 숨기지 않았거든요. 대통령에 대해서 나라님이라서 사실상 뭔가
뭐 비판을 하거나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혁신의 대상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가닿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로 가닿는데, 그렇다면 김기현 대표가 이런 맥락에서 본인이 불출마를 종용받는데 대통령과 소통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었을 걸로 보이고, 하나의 출로로서 내가 대통령과 서너 번씩 이렇게 하루에도 전화하는 사이고 뭐 프리토킹을 한다 이런 표현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여러 정치적 해석을 낳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언급도 얹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중앙당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하신 발언이면 뭐 모르겠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12년 만에 지역에서 의정활동 보고회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역에서 지역민들을 향해서 본인의 의정활동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봐요. 예. 저희처럼 이 정치 고관여층은 여당 대표와 대통령의 관계 또 소통 이런 거를 알지만 울산 지역구에 계신 분들 중에는 그것을 잘 접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수가 있잖아요. 예. 그 차원에서 본인의 의원 김기현으로서의 활동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지 지금 말씀하신 그 정도의 해석으로 가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볼게요. 네. 이탄희 의원이 본인 지역구 불출마 예. 그리고 험지 출마 뜻을 밝혔습니다. 뭐 물론 선거 비례제도의 현행 체제가 유지돼야 된다는 주장도 맞습니다. 넣긴 했지만은 이탄희 의원의 불출마와 험지 출마 뜻은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그렇습니까? 생각합니다. 예. 일단 이탄희 의원의 의정 활동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 분들이 많죠. 네. 이를테면 한동훈 장관과의 어떤 설전에서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테면 번번이 뭐 졌다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런 네. 평가가 나오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탄희 의원은 상대를 공격하거나 모멸감을 주는 언사가 아니라 정확하게 따져 묻는다는 인상을 국민들께 좀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 부분이 또 높이 평가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경기 용인정이라는 지역은 민주당으로서 그렇게 쉬운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용인 정도 험지라고 좀 분류가 되는 지역인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지역으로 가겠다. 그리고 본인이 이런 의사를 표명한 시점도 봐야 될 텐데요. 의원총회에서 이른바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논의가 있기 직전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나는 우리 민주당의 진정성을 위해서 나 하나 희생을 하겠다. 그리고 내가 관철하고자 하는 건 선거구제 개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대로 가져가되 위성정당은 만들지 않겠다는 걸 공론화 공식화하고 당론으로 채택하라. 이거는 사실 정치인으로 상당한 진정성을 가진 행보라고 보여져요. 본인이 국회 입성을 하는 게 내 정치적 목표가 아니라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정치개혁의 방향을 담보하고자 내가 최소한 희생 내지는 불출마 내지는 험지 출마 등등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치 행보를 가져가겠다는 점은 상당히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탄희 의원의 불출마 그리고 험지 출마의 뜻을 우리 장 변호사님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요즘. 근데요, 용인정은 민주당에서 험지가 아니고 저희 당의 험지예요. 네, 근데 아주 쉬운 지역은 직전에 표창원 의원이 얼마 이겼는지 아세요? 엄청 많이 이겼어요. 요번에 맞죠. 이탄희 의원도 표창원 의원이었죠. 21대 때 10% 정도 이겼어요. 예. 저희 당 김범수 후보한테. 그래서 예. 용인정은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본인이 험지 가겠다고 거기를 안 하겠다고 한 거지. 험지인데 험지를 갑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고 예, 예. 이탄희 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저도 나름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탄희 의원을 민주당에서 일부 이제 차기 대선 주자로 키우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아요. 이탄희 의원을요? 예, 여론조사 이탄희 의원도 막 넣더라고요. 그런 차원의 본인의 이제 큰 행보를 위한 시작이 아닐까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윤 대변님 그 뭐 험지 출마 불출마 얘기 나온 김에 하태경 의원께서 서울 종로 네. 험지로 출마하겠습니다. 험지가 맞습니까? 그리고 당내에서도 우리랑 왜 얘기를 교감을 충분히 안 했느냐라는 얘기도 일부 나오고요. 자, 험지냐 아니냐 여부를 판단하는 건 굉장히 주관적이긴 한데 예. 종로 지역구만 딱 하나 보는 게 아니라 보세요. 이번에 지역구 조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도 종로구는 중구랑 합칠 거예요. 종로 중구. 예. 중구가 저희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종로 중구가 합쳐보면 지금도 저희가 보궐선거를 통해서 최재형 의원이 현역 의원으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를 험지라고 한다면 험지의 범위가 너무 넓어져요. 일단 그렇게 보고 예. 당의 상의 없이 했다 뭐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하태경 의원이 부산 해운대갑이라는 좋은 지역구를
포기하고 서울에 오겠다고 선언했을 때는 적어도 서울에서 당연히 민주당 의원이 현역 의원인 곳에 가서 거기서 이겨서 저희 당의 의석수 하나를 더 가져오는 효과를 내겠다고 저희는 판단한 건데 예. 이거는 저희 당이 현역 의원인 49개 서울 지역구 중에 9명밖에 없어요. 저희 당이. 근데 굳이 거길 가서 저희 당이 현역 의원인 데를 가서 하겠다고 한 게 도저히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당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하태경 의원이 3선이신가요? 네. 최재형 의원이 어떻게 보면 0.5선이라고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3선 의원이 0.5선 있는 우리 당 지역구에 나오셔서 험지하시니까 윤 대변인 이런 비판하시는 것 같고. 네, 장 저는 변호사님. 네. 제가 뭐 하태경 의원을 옹호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내가 나가면 험지가 아니고 한동훈 장관이 나가면 험지냐. 험지냐? 아. 왜냐면 한동훈 장관이 종로에 나갈 거라는 거는 한 달 전부터 한 언론의 단독 보도로 나온 이후에 계속 거론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때는 국민의힘 분들께서 정치 1번지 상징성이 있는 것 차기 대선 주자가 갈 만한 그리고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지역이라고 평가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하태경 의원이 거기에 깃발을 꽂는 순간 그렇게 어려운 지역 아닌데 왜 그곳에 나오겠느냐. 그러면 하태경 의원은 상당히 서운할 것 같고요.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사파가 그런 곳을 간다라고 또 과거에 어떤 발언을 하시던데 그것도 온당하지 않고 당내에서 이렇게 뭐 크게 비판할 지역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험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저희 당 현역 의원대 가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슨 말씀하셨냐면 아무도 거긴 지켜야 될 곳인데 종로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아서 내가 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역 의원인 최재형 의원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런 차원도 생각해 봐야 되고 한동훈 장관이 거기 간다고 한 적 없어요. 언론에서 그냥 추측 기사 쓴 거지. 예. 선언한 적 없잖아요. 예, 출마한다고. 그러니까 전혀 한동훈 장관 나가면 험지인데 왜 내가 나가면 험지가 아니냐라는 것 자체가 비유 자체의 그 논리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하태경 의원이 또 그런 입장 냈다고 해요. 서울 다른 지역구들 다 현역 당협 위원장들 다 있다. 어느 곳에서든 경쟁하자는 거다. 경쟁이 필수적이다. 근데 윤 대변인님은 그걸 왜 우리끼리 여기서 이 지금 현역들이 계신데 있는데 여기서 나오느냐 이 그렇죠. 말씀이시고. 서울 49개 중에 9개 탈락 9개 그것도 보궐로 하나 겨우 된 데를 가서 그 자리를 대체하겠다는 게 당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이 되겠어요.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장 변호사님 또 생각하시고.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대의원제 축소 움직임. 예, 축소라고 봐야 되겠죠. 뭐 대충 이런 거더라고요. 민주당이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대의원에 비해서 최소 3배 이상 높이기로 한 거. 그러니까 현재 권리당원의 60표 정도가 대의원 한 표랑 맞먹는 건데 이거를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한 거니까 3배 정도고 내년 8월에 전당대회부터 적용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명계는 아니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강성 당원들 입김만 더 세지는 거 아니야.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를 완성시키려는 거야. 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우선 장 변호사님. 이게 논란이 됐던 부분이죠. 이게 예. 총선과 관련된 이슈는 아니고요. 네. 일단 민주당에서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과정의 룰과 관련된 부분인데 네. 일단 이른바 비명계의 시선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계가 발족한 이후에 신진 당원들이 상당히 많이 영입이 됐고, 그러니까 많이 당원 가입을 했고, 네. 그분들이 일정 정도 당비를 내면은 권리당원이 되는데 대의원 제도가 존속되는 한 뭔가 표의 등가성에 문제가 있으니 더 친명 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의 시선을 던지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일단 이재명 대표는 차기 당대표에 나온다는 그 전제는 아닌 거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권리당원의 어떤 그 권리가 3배 올라갔다라는 표현보다는요. 대의원의 표의 등가성을 조율했다는 게 저는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권리당원 한 표가 그러니까 대의원의 한 표가 권리당원 60표와 맞먹게 전당대회는 그 룰상, 그 제도상 투영이 되도록 돼 있거든요. 예. 60대 1이에요. 상당한 격차가 있습니다. 그게 물론 이런 제도가 안착되게 된 역사적 배경은 있습니다. 이를테면 민주당은 호남이 공고한 지역이고 영남에는 어렵다 보니까 영남에서 당원이시고 거기서 오래 활동하신 분들에 대해서 더 이 가중치를 두는 제도를 가져왔던 건데 네. 일단 국민의힘은 그런 제도가 없기도 하고요. 이렇게 60대 1이나 되는 표의 등가성에
이 기울어짐을 그대로 두는 게 맞느냐. 한켠에선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아니 왜 전당대회 룰을 지금 이야기해라고 예. 하는데 이게 한두 차례 논의가 됐던 안건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안건을 제기하면 이것 봐라. 전당대회에서 서로에게 유리하기 위해서 룰을 바로 졸속적으로 고친다란 비판에 번번이 부딪히면서 사실 손질을 못 해왔어요. 예. 그래서 이게 뚱딴지 같거나 뭐 갑자기 튀어나온 의제는 아니라는 점 60대 1을 20대 1로 그러니까 여전히 대의원이 상당한 표의 그 가중치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게 뭔가 친명 비명의 바로미터로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런데 듭니다. 공정한 룰을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여전히 의구심이 드는 건 아니 결국에는 강성 팬덤 입김이 더 세지는 건 아닌가 하는 건 여전히 그렇죠.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하냐는 거예요. 예. 이제 좀 있으면 경선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안이 통과될 때 예. 당연히 일반 권리당원들이 열광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권리당원들의 상당수가 소위 개딸들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분들이 좋아하는 분들에게 유리하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명분은 그 60대 1을 조정하겠다는 거 뭐 그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예, 예. 시점이 오묘하다는 거예요. 예. 제가 볼 때 오해를 받을 소지가 충분하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요. 윤 대변님.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것이다. 민주당은 계엄 저지선을 위해 최소 단독 과반 확보 전략을 써야 한다라고 했고요.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다. 보태실 말씀 있으신지요? 계엄이 뭐 경비 계엄이 있고 비상 계엄이 있고 그런데요. 예. 그거 제가 초등학교 때 한 40년 전에 예. 그 선포되고 나선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계엄이라는 단어가 헌법상에 있는 건데 그리고 이제 한 적도 있지만은 예. 군정이 일어나거나 했던 그런 국가 격변기에 쓰는 그런 아주 초헌법적인 수단 아니겠습니까? 아 헌법적인 수단이죠. 헌법에 있으니까. 네, 헌법 안에 있죠. 그런 상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분이 굉장히 극단적인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 지금이 무슨 군부 독재 시절도 아니고요. 뭐 독재라고 주장은 하지만 국민들 수준이 있고 다 지켜보고 있는데 무슨 계엄을 합니까? 그건 군에 의해서 통치한다는 얘기거든요. 계엄은. 그럼 지금 이 정권이 무슨 군정입니까? 대통령이 군부 출신이에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엄이라는 단어의 속뜻을 분명히 모르시진 않을 텐데 사법시험을 통과하신 분이니까 예. 항상 그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결국 이 정권에 대해서 뭔가 반대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한다. 그런 면에서는 참 아쉽습니다. 뭐 더 할 수 있는 표현이 없네요. 민주당 총선 기획단 위원이시도 한 장윤미 변호사님, 김용민 의원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예. 뭐 총선 기획단의 위원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보자면 이게 여러 전제가 다 충족돼야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이 예. 말씀을 뜯어보면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해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야 하고 여러 네. 이제 전제 사실이 있는데 다 추정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걸 하나의 정치적 수사로 본다면 네. 그러니까 여당의 독주를 막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제 계엄이란 표현을 쓰면서 이게 실제로 계엄을 뭐 선포하거나 한다고는 생각하시지 않을 국민들이 많이 계실 테니까요. 네, 네.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 이제 뭐 민주당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여당이 총선에서 승리를 하면 계엄을 할 거다 이런 논의가 뭐 공론화되거나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은 아닐 것이고 네. 아마 김영민 의원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대단히 공격하고 비판하고 있죠. 저는 타당한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경제 지표도 어렵고 여러 계엄, 면에서. 탄핵 이런 발언들, 강경한 네, 발언들이 네. 총선에 도움이 되는 발언들인가요? 일단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탄핵이란 건 제도가 보장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예. 전략적으로 그것이 유효한 카드인지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를테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안도 헌법재판소의 허들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 정도 사안에 대해서도 법을 너무 엄정하게 보다 보니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탄핵 사유라고 생각하지만 예.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라는 사유를 뜯어봤을 때 상당히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은데 그것이 기각됐을 때 후폭풍도 사실은 염두에 두고 탄핵 카드는 맞이작거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탄핵을 너무 이렇게 넓게 펼치는 것이 아니라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정도로 좀 수렴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요 말씀에 보태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 탄핵이라는 게 제도에 있으니까 있는 제도를 활용하자 뭐 그런 것까지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
탄핵 심판이 이루어질 경우에 그 해당되는 국무위원 등은 직무가 정지되면서 아무것도 못해요. 특히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방통위원회는 독임제 기관이 아니에요. 합의제 기관입니다. 5명이서 합의해서 운영되는 기관인데 예. 지금 위원이 2명밖에 없어요. 이동관 위원장을 탄핵 소추한다. 탄핵 의결돼서 헌재로 간다. 그럼 한 분 남아요. 한 분. 한 분이 할 수가 없거든요. 일을. 네.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국회 절대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원내 제1당의 의무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짧게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윤 대변인 그 민학연 전 그 대표께서 계속해서 목소리 내는데 이런 얘기하셨어요. 당내 민주주의가 질식했다. 강성 지지자들 영향으로 면역 체계가 무너져서 건강하지 못하다. 이뇨한 위원장이 그 의사 출신에서인가 이렇게 의학적인 얘기도 하셨네요. 친낙계의 이른바 움직임이 총선 그리고 민주당의 어떤 개파 갈등까지 영향을 크게 미칠까요? 미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까? 예,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작년 8월 28일에 취임한 이후로 예. 1년 좀 넘는 기간 동안에 보여줬던 당 운영 방침은 본인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위주로 됐다고밖에 볼 수 없고 예. 그렇다면은 대선 경선에서 아깝게 패한 이낙연 전 대표를 따르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을 텐데 지금 예. 그분들에 대한 불이익 이것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당연히 반응을 해야 되는 거고 예. 그 반응을 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는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이재명 대표 체제 민주당의 비민주성 이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장 변호사님. 저는 네. 이낙연 전 대표 민주당의 자산이고 또 고문이고 정치 어르신 아니겠습니까? 예. 새겨들을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수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강성 지지층에 대한 어떤 우려는 이재명 대표도 인식이 다르진 않습니다. 공식적으로도 많이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 결사체가 완벽하게 구현돼 가지고 돌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보완하고 어떤 쓴소리도 수용해 가면서 완벽을 지향하는 그런 집단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당연히 민주당이 깊이 새겨야 될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혹시 창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나요? 저는 거기에 이제 지지하시는 분들이 그런 뭐 제3지대 움직임을 보이는 부분은 있기는 한데 예. 그게 큰 민주당의 균열을 가져오거나 할 정도는 아니라고 윤 생각합니다. 대변인 그리고요. 유상범 의원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혁신위의 특정인 불출마는 월권이다. 그런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네. 제가 볼 때는 혁신위가 방향을 설정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지 이걸 뭐 강요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원래 없어요. 권한이 없죠. 권한이. 예, 그러니까 예. 그런 안을 낸다는 차원으로 혁신위의 성격을 규정한다고 하면 월권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울리지가 않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발전소 윤앤장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장유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모두가 좀 기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를 좀 모아보시죠. 이제 7시 향해 가고 있고 앞으로 한 5시간쯤 후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부산이 엑스포 유치할 수 있기를 막판 뒤집기 또 PT에서 압도적으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뒤에 있는 국가들 생각도 안 날 정도로 멋지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잔나비의 꿈과 책과 힘과 벽이라는 노래 듣고 특집 KBS 1라디오 저녁 마치겠습니다. 특집 KBS 1라디오 저녁 KBS 김용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